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또 어느새 금요일이 됐고 내일은 아침에 영하 6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픈 AI 어제 최슬림 모닝 브리프에서 어떤 분이 걱정이 된다. 네, 이런 댓글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실제로 앨런 머스크가 이 AI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터미네이터 영화가 나온 게 1994년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터미네이터에서 그 로봇이 미래에서 와가지고 왜 날라왔냐면 미래에 우리 지구가 다 파멸이 되니까 그 파멸이 되는 과정이 이 로봇들에 의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핵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그 핵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게 근데 참 30년 전에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하긴 한데요. AI가 무서운 게 그런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번에 분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의 이 디펜스 그러니까 군사적인 방어 시스템을 AI가 다 통솔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AI가 나중에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로켓 공격을 받기 전에 미리 그 지역을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리면 이스라엘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왜 전쟁을 안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약간 인류애적인 그런 감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전쟁이 억제가 되는 건데 그런 걱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랑 그리고 미국 서로 어마어마한 지구를 수천 번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쏘지 않는 이유가 다 죽으니까. 그런데 터미네이터 1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가정에 의하면 로봇들이 계산을 해서 아니 지금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버튼을 로봇이 AI가 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어디까지 이제 컨트롤 할 거냐 그런 부분이고 그 마지막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그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내보내면서 그죠. 그때도 마지막 장면에서 스스로 터미네이트 하지 못한다라고 나는 알고리즘이 나 스스로는 파괴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가 이걸 눌러라. 하면서 나를 파괴시켜달라. 그런 거에다가 나중에 로봇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로봇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그죠? 로봇하고 친해지다가 나중에는 로봇이 인간의 마음을 또 이해하게 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오픈 AI에 대한 얘기도 오늘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소식을 접하셨을 거고요. 오병상의 라이프톡 실패한 쿠데타 고삐가 풀린 AI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오병상 기자님이 쓰신 칼럼인데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오픈 AI의 개발자 회의에 참석한 샘 월트만 오픈 AI CEO와 왼쪽이네요. 두 손을 이렇게 딱 아주 공손하게 모고 사티아 나델라의 연설을 듣고 있네요.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옆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최대 주주죠. 49%인가 갖고 있는데 이사회 이런
의결권이나 이런 게 원래는 없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 올트만을 쫓아내는 쿠데타를 진압한 것도 사티아 나델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세계가 주목한 빅 뉴스는 오픈AI의 실패한 쿠데타다. 오픈AI 이사회가 17일 CEO 샘 올트만을 전격 해고했지만 5일 만에 결국은 뒤집어졌고 5일 천하였다고 그죠? 이번 사태는 AI의 미래를 예고하기에 의미심장하다. AI 미래를 예고하기에 의미심장한 뭐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셨나 보네요. 쿠데타의 뿌리는 AI라는 기술을 보는 상반된 시각이다.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극적으로 갈린다. AI가 편리한 수단이기에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낙관론자는 부머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붐앤버스트 뭐 했을 때 이렇게 경기가 호황되는 상황을 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낙관론자를 부머라고 부르고 반대로 AI가 인간을 파괴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비관론자는 두머라고 합니다. 예, 닥터 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두머인데 오픈AI의 공동 창업자 중 사업가 출신 얼터만은 부머이고 원천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 일리아 슈츠케버는 두머네요. 그래서 이 두머가 이번에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걱정을 해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했었죠. 원래 오픈AI는 2015년 안전한 AI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이고 두머 조직인 셈이다. 안전한 AI라고 아예 그 어떤 아이덴티티, 우리 AI의 정체성은 안전한 AI다. 예, 이렇게 딱 정해놓고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였는데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업적인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고 2019년 얼트만이 돈벌이용 자회사를 만들었고 요게 부머 조직이 있다. 그렇네요. 얼트만은 지난해 챗GPT를 선보인 이후에 더욱 적극적인 상품 개발과 사업 확대에 나섰고요. 얼트만의 행보를 과속이라 판단한 수츠케버 등 두머 이사 4명이 부머 이사 2명을 전격 해고했다. 이렇게 두머, 부머 이렇게 딱 해주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그죠? 급반전의 동력은 영업용 오픈AI 최대 주주 마이크로소프트이고 오픈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두머의 급브레이커는 영업 방해인 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얼트만과 동조 직원을 몽땅 영입해서 사실상 오픈AI를 자사 내부 조직으로 흡수하겠다고 압박을 했고 결국 두머들은 막강한 자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사회가 부머로 물갈이가 됐고 두머들이 잡고 있던 고삐가 풀렸다. AI가 실험실을 탈출했다. 야, 이 굉장히 짧은 요 칼럼에 굉장히 많은 진짜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 왜 이번 사태는 AI의 미래를 예고하기에 의미심장하다라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냥 이번 오픈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거를 기술한 기사가 아니라 이 두머와 부머 거기서 결국은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AI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밟아주던 이 두머 두 분이 축출이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부머들로 그렇게 꾸려졌다는 거고 그래서 맨 마지막 말이 두머들이 잡고 있던 이 고삐가 풀려버렸고 AI가 실험실을 탈출했다. 야, 마지막 문장이 정말 오싹하네요.
네. 오병상의 라이프톡 요 칼럼을 계속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짧은 칼럼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담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박철환 교수님이죠. 마켓나우 한중일 배터리 10년 전제 요 부분인데 배터리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2차 전지 관련된 요 부분을 저도 가격이 어느 정도 착해지면 언제든지 또 가격이 착해지면 또 사야죠. 네, 그런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철환의 마켓나우 한중일 배터리 10년 전쟁 승자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배터리 산업을 지배하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 잠깐만,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에 대해서 또 약간의 논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웜의 신박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을 정말 우리가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을까? 페드도 뭐 중립금리 할 때 이 중립금리라는 게 경제를 뜨겁게 만들지도 않고 차갑게 만들지 않는 그 금리가 중립금리인데 중립금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 그 기업의 삼성전자라 칩시다. 삼성전자가 처해져 있는 수많은 이 경쟁 구도와 또 정치적인 역학관계 이런 걸 다 해서 이 미래의 캐시플로우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얼마야 된다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시장은 그런 우리 보다는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시장 IQ는 한 2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람이 IQ가 150만 돼도 천재 소리 듣는데 2만 20만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런 가능성을 다 고려를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진 파머 교수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 한 90%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일부러 밸류에이션은 막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해도 되는데 언제 주가가 비싸지고 싸졌나라는 부분을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가 별로 안 돼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그래 좋대 누가 무조건 사놓으라 했대라고 하면서 주식을 샀을 때 그랬을 때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좀 비싸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격은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수요가 많아졌을 때 가격은 비싸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애기 어머니 아주머니가 객장에 오면 아니면 스님이 객장에 오면이라고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님이 근데 주식 투자 하시나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포머 현상 때문에 가격이 사람들이 많이 쏠려 있을 때 그때가 비싸고 모두가 이제 좀 외면하고 있을 때가 싸구나.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터 린치 주변에 모여들어서 뭐가 좋습니까? 막 그랬을 때가 고점이고 워런 버핏이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워런 버핏이었나요? 찰리 먼거였나요? 그러면 주식 팔아야 되겠네. 요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쏠렸을 때 좀 비싸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PER이나 PBR을 체크를 해보고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밸류에이션 판단에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외생적 조건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자, 코로나 때 올해 기업들 수익이 반토막이 났다고 치자. 근데 바이러스는 보통 2년 영향을 주니까 2년 동안 10억씩 팔리던 매출이 이익이라고 치자고요. 이익이 10억씩 10년 동안 그걸 다 땡겨와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올해 이익 반토막, 내년 이익 반토막, 그러면 5 해가지고 전체 10년 동안에 10억 다 합치면 100억이잖아요. 100억인데 올해 5억, 내년 5억 하면 결국은 10년을 다 합치면 90억이에요. 그러면 이 90억이면 올해 이익 반토막, 내년 이익 반토막이 나도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은 100억이 90억 됐으니까 10%만 빠지면 되잖아요. 근데 10%만 빠지면 되는데 이익이 반토막이 나니까 와, 주가가 50%가 빠져야 된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일회성 비용이나 일회성 이익을 모두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큰 기업이 어떤 큰 이익을 일회성으로 따냈다고 했을 때, 그게 코로나 때 있었던 진단키트 시즌도 말씀드렸던 거고, HMM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예, 그럴 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해의 일회성 이익이 똑같아요. 와, 이익이 2배로 늘었네. 10억이 20억 됐는데 20억 되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10억으로 돌아왔을 때고 가정을 하면 이익이 더블로 늘었네 하면 주가가 200%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합쳐보면 120억이 되니까 주가는 20%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격의 왜곡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우리 업계 전문가들 집단에서도 10명 중에 100명 중에 95명은 다 잘못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또 너무 말이 길었네요. 자, 이 박찬환 교수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을 지배하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모토가 무리하게 나가면 죽는다는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는 전환기가 왔다.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면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제대로 읽어서 신증설 계획과 가속, 감속 타이밍과 코너 공략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올해 초 필자는 배터리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배터리 분야에서 생산 설비 과잉 시점이 이르면 2024년에 온다고 예측을 했다. 세계 각국의 공격적 설비 증설 때문에 늦어도 2025년에 중대 분수령을 직면할 것이다. 앞만 보고 달리던 배터리 전기차 시장에서도 어느덧 경기와 시장 둔화를 걱정한다. 시장 장악력이 독보적인 테슬라가 결국은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고객사를 포함한 후발 자동차 업체들이 신차를 내놓았지만 이런 제품이 시장에 막 안착하려는 찰나 테슬라가 파격 가격 할인에 나섰다. GM과 포드가 직격한 도미노 충격파는 우리 배터리 3사를 향한다. 중국 회사 CATL 한 곳이 한국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를 넘어서는 조짐이 1-2년 전에 나타났다. 우려가 현실로 자리 잡은 지금 3사 점유율을 합쳐야 과거 LG에너지솔루션이 단독으로 누리던 23%에 불과하다. LG엔솔의 점유율은 세계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그동안 2차 전지 산업의 업황이 워낙 좋아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성장했지만 지금은 중국 기업의 가파른 성장세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어디까지 밀려날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반도체는 초격차일지 몰라도 2차 전지, 즉 배터리는 미격차인지 오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의 귀환이 예고됐다. 한때 배터리 분야 세계 1위였던 일본이
권토중래에 나섰다. 파나소닉이 연매출 11조 원의 자회사를 매각을 하고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아, 그래요? 연매출 11조 원의 자회사를 매각을 해버리고 오히려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파나소닉은 이번 매각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자신과 PEVE 그리고 PPENS로 구성되는 삼각편대에 5조 원을 수혈할 전망이다. PEV와 PPENS였군요. ENS는 파나소닉과 토요타의 합작 회사군요. 그동안 연습 게임 커질 것이 분명한 배터리 시장에서 한중일 배터리 10년 전쟁의 본선이 임박했다. 아, 그동안은 연습 게임이었다는 거네요. 본 게임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년 5년에 끝날 싸움으로 보는 것은 속단이다. 최소 10년은 가야 판세가 정리될 것이다. 우리가 3년 정도는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후반에 역전을 꾀하면 된다. 그때쯤 현재 상위 15개 배터리 제조사 중 누가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 다가올 전쟁의 한복판은 유럽보다는 성장세가 강한 북미로 예상이 되고요. 배터리 3사로서는 새술은 새 부대라는 각오로 경영진 교체까지 포함하는 쇄신을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죠? 지금 배터리 상위 15개사가 있군요. 생각보다 더 많네요. 우리나라 3사에다가 중국에도 좀 있고 거기다가 일본 그리고 미국 그리고 저기 유럽 쪽 등등 해가지고 파나소닉이 토요타와 합작 회사를 차리면서 일단 캡티브 마켓 물량은 확보를 지금 해놓은 거고 그죠? 거기다가 테슬라에서도 뭐 가장 많이 물건이 나가니까 테슬라와 토요타를 잡고 있으면 일단 파나소닉은 괜찮긴 하겠지만 네, 중국이 최근까지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방금 CATL하고 BID에 밀려서 이제 지금 3위라고 하는데 중국 시장을 빼면 그래도 우리가 아직 1등이다 했다가 지금 중국 시장은 제외한 시장에서도 거의 똑같아졌죠. 네,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었고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이제 초격차와 미격차인데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네, 계속 격차를 벌려가면서 계속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격차가 거의 뭐 우리나라 LG화학이 독보적인 1등이었고 항상 제가 뭐 마라톤으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마라톤식으로 이래 상상을 해보면 의외로 이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뭐 완전히 초단타 트레이딩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애플 시가총액 1등,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막 달려가는데 애플이 뭐 거의 독보적으로 혼자 이 그룹하고는 거의 200-300m 차이 나면서 이제 좀 뛰고 있었다고 본다면 거의 지금은 뒤에 보니까 바로 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마라톤도 저기 이디오피아 뭐 가나 이쪽이 케냐 뭐 이런 쪽이 전통적인 강호이듯이 마이크로소프트 뒤에 보니까 예전에 세계 1등 하던 회사잖아요. 세계 1등 하던 회사가 바로 뒤에 지금 5m 밑에 5m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예, 저는 뭐 내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각 산업 내에서 1등 그룹, 탑티어 우리가 그 다음에 세컨티어 이렇게 얘기하죠. 1등 그룹하고 2등 그룹하고 막 뛰고 있는데 80년대 뭐는 완전히 일본 배터리 회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 넘었으니까요. 독보적으로 마라톤에서 한때 일본이 마라톤도 잘했었잖아요. 일본의 그 배터리 기업들이 거의 뭐 전방에서 뛰고 있고 우리나라는 저쪽에 한 1km, 2km 뒤에서 뛰고 있었던 거나 뭐 마찬가지였는데 예, 일본의 전자산업들이 몰락을 하면서 2005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삼성, LG가 노트북 시장, 핸드폰 시장 등등을 이제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일본은 배터리 회사가 다 죽어버리죠. 네, 다 죽어버리면서 LG화학이 뭐 독보적으로 앞에 쫙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 바로 뒤에 뛰고 있고 SK는 그때는 아예 시작도 안 하고 SK는 분야가 그냥 1500m, 4000m 달리기 이런 거 하고 있다가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쓱 지금 마라톤으로 들어온 거죠. 네. 요까지 해야 되겠네요. 얘기하다가 또 자꾸만 3000% 빠집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그 트랙 막 돌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뛰기 시작했고 오르막도 나오고 내리막도 나오고 바람도 불고 중간에 가다가 뭐 비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본 게임이 시작됐다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배구진의 돈의 세계 환란 분석의 파편화 부분인데요. 환란 분석. 예, 저도 이 환란 아까 뭐 둠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항상 이 10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중간중간에 이제 찾아오는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을 하려면 이 위기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환란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칼럼을 가져왔습니다. 백 기자 상황 끝났어. 강드 씨가 서울 다녀갔어. 익명의 취재원이 당시 신문기자였던 필자에게 들려줬다. 이 배구진 경제 칼럼니스트 글쟁이 대표님이 옛날에 기자님이셨군요. 자, 미셸 강드시 IMF 총재가 극비리에 방한을 해서 한국 고위 당국자와 구제금융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는 것. 필자는 이 사실을 1997년 11월 20일자 일간지에 처음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12월 3일 IMF와 구제금융에 서명을 한다. 1997년 11월 20일자에 보도를 하셨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12월 3일 IMF와 구제금융에 서명을 했네요. 미국에 보면 인포머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불명예스러운 날 해서 12월 7일 보면 달력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famous한 날이 아니라 infamous한 날이라는 거죠. 그 날이 뭔 날인가 보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날이더라고요. 12월 7일. 근데 우리나라도 이 12월 3일 IMF와 구제금융에 서명한 날 이런 날을 이걸 불명예스러운 날로 저는 좀 지정을 해서 항상 이 경각심을 좀 갖게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당시 국가 부도의 위기 사태를 정책 현장에서 전한 필자는 1998년 11월 이후에는 재정경제부 공무원으로서 극복 과정에 일손을 보탰다. 그래요? 재정경제부 공무원으로서도 일을 하셨었나 보네요. 네, 2002년에 한국경제 실패학을 써냈다라고 하십니다. 책도 쓰셨네요. 한국경제 실패학. 자, 외환위기는 전무한 충격파였고 그전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후무해야 한다. 그렇네요. 다시는 없어야 되죠. 정말 방금 이 대목에서 약간 가슴이 좀 찡한 게 이 외환위기의 당시에 많은 우리가 국가 부도의 날
보면 기업들이 그때 흑자 부도도 많이 났거든요. 그 흑자 부도도 났으니까 좀 위태위태한 기업들은 다 망했고 은행 금융권 직원들이 한 3분의 1이 그때 해고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IMF 그 전후로 굉장히 중요한 게 IMF 전까지는 약간 평생 직장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 IMF를 겪으면서 내가 회사 다니다가 잘릴 수도 있구나. 예, 그렇게 배웠고 기업들도 이런 위기가 오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엄청난 위기였지만 그게 또 우리에게는 체질 개선을 하는 경제적으로는 좀 체질 개선을 하는 또 계기가 됐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후무해야 합니다. 네. 무조건. 자, 그래서 26년이 지난 지금도 환란을 다룬 책이 새로 나오고 있다. 그중 패드 시그널은 부제가 연준의 날개짓은 어떻게 서울의 태풍이 되는가이다. 패드 시그널. 저 책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잠깐만요. 이분이 배구진 대표님도 혹시 우리 웜의 신박을 혹시 구독하고 계신가?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이 패드 시그널의 부제가 연준의 날개짓은 어떻게 서울의 태풍이 되는가 이고 이 책은 환란의 발단을 연준의 긴축에서 찾는다. 1%를 잃는 힘은 환란은 헤지펀드의 외환시장 공격에 한국도 당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메르님의 1%를 잃는 힘, 요 책도 언급을 하시네요. 네, 명저 역사는 무엇인가는 역사학자는 다수의 원인을 다룬다고 설명을 한다. 역사학자는 다수의 원인을 다룬다. 그러니까요. 항상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왜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까?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에 관한 얘기도 제가 따로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연기금 최근에 세미나를 좀 많이 갔었거든요, 제가. 연기금에서 자금을 다루는 분들한테 이스라엘 하마스의 그 배경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런 분쟁이 있고 나면 미국 시장의 주가는 늘 올랐는지 그런 배경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원인을 알아야 되죠. 원인. 자, 그에 비추어서 두 신가는 원인이나 부분적인 요인을 부각을 했다. 최근 패드 시그널 이번에 되게 많이 조회하셨더라고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 영상 한번 보시고요. 자, 환란은 다음 변수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빚어졌다. 자, 다음 변수들입니다. 요 변수. 대기업의 과다한 차익, 무모한 사업 확장, 그리고 연쇄 부도. 두 번째는 이와 맞물린 자본 자유화와 단기 외채 급증. 그리고 세 번째는 경상수지 적자 증가와 외환 감소. 네 번째는 이들 요인으로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고 대선 전의 리더십 실종의 현안, 기아차 금융개혁 법안 처리 지연 무산에 따라 추가 실추, 변동성 큰 국제금융시장 앞에서 환율 대응이 실패다. 이렇게 5가지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셨죠. 네, 돌아가셨는데 YS 김영삼 대통령 그때 취임하셨을 때 지지율이 80%가 넘었습니다. 80%. 네, 그렇게 8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되시고 당선되자마자 그 남산에 외인 아파트라고 있었거든요. 그 외인 아파트 그것도 다 부셔버립니다. 이 남산에 이 전경을 좋은 전경을 이제 훼손시킨 데서 그런 것도 하고 처음에 굉장히 참 의지도 강하셨고 그동안의 정치 활동을 그전에 DJ랑 YS 이렇게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도 꽤 많이 참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지지를 받으셨는데 이 끝나는 시기에 IMF가 터지고 이 IMF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잠깐만요. 예전에 7년씩 하다가 5년씩으로 바뀐 게
YS 때였나요?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는 7년씩 하셨는데 그죠? 자 그렇게 마지막에 이 단임제다 보니까 레임덕에 빠집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미국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4년으로 해서 잘하면 4년 연장해주고 못하면 4년 만에 빨리 우리가 손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미국 시스템을 보면서 야, 참 잘 만들었다. 잘하면 아니 정말 잘하는 대통령이면 좀 더 하셔야죠. 네. 그럼 5년만 하게 되면 그 마지막 2년에 뭐 요즘은 대통령 되자마자 레임덕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35분이네. 네. 그래서 저는 4년 단임제로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못하면 아유 한 1년만 더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잘하면 정말 8년 하는 대통령이 나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한 번 더 하려고 더 잘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하려고. 네. 근데 한 번 단임제면 이번 임기 안에 뭔가 다 해먹어야지. 또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 얘기는 제가 잘 몰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신간이 다루는 원인은 우리가 손쓸 대상이 아니었다. 위 5변수에는 대응할 수 있었다. 특성도 다르다. 그중 무엇을 해소했다면 환란을 피할 수 있었다. 시일이 흘러 관련 자료가 방대해졌고 일반인이 환란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입문서로 한국의 외환위기와 한국 경제 실패학을 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 다음 빨리 기사를 봐야 되겠네요. 자, 테슬라 한국에서도 슈퍼차저 개방, 현대차는 EPIT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확실하게 커지는데 어떻게 보면 슈퍼차저 이런 거에 옆에서 금광 옆에서 뭐 청바지 파는 회사가 아닐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플랫폼 시장이 뜨겁는데 최근 판매가 주춤한 전기차 시장과는 대조적이고 테슬라 등 기존 사업자는 개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반면 현대차 같은 후발주자는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23일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코리아는 전날 국내 슈퍼차저를 타 브랜드 전기차에 전격 개방을 했고 그래요? 전국 84개 충전소에 있는 슈퍼차저 570여 대를 우선 개방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고 테슬라는 국내 148개 충전소에서 1007대의 슈퍼차저를 운영하고 있네요. 슈퍼차저 개방은 테슬라 글로벌 운영 방침이고요. 현대차나 볼보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테슬라 애플리케이션 앱을 다운로드 받고 결제 정보를 입력을 하면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가 있네요. 테슬라 앱에서 충전을 원하는 충전소와 충전기 번호를 선택한 뒤에 플러그를 연결하면 충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슈퍼차저 개방이 테슬라식 시장 확대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왜 이걸 하는지, 왜 개방하는지가 중요하죠. 목적이 중요하죠. 타 브랜드의 플랫폼을 열어두면서 이들을 테슬라 플랫폼에 묶어두겠다는 것이고 이 전략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기아는 내년 4분기부터 북미에서 파는 전기차에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북미 충전 표준 NACS 포트를 도입한다고 밝혔고요. 이에 맞서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을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EPIT을 기존 28곳에서 44곳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EPIT을 제주와 강원 등 전국 도심 곳곳으로 확장하는 게 목표인데 인제 스피디움 같은 트랙에도 별도의 초고속 충전소를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차를 좋아하는 마니아를 공략하겠다는 것입니다. 밑에 국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이 나오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와 대단하네요. 579%,
100%, 63.8, 43.3 했다가 오히려 21년, 22년 들어가면서 66.2, 81.9로 더 다시 늘어납니다. 야, 전기차 충전기 증가율이 60%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자, 대기업도 전기차 충전기 플랫폼 사업에 쏙쏙 뛰어들고 있는데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시작한 SK에 이어서 LG도 전기차 충전기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LG전자는 지난 16일 완속 급속 전기차 충전기 라인업을 앞세워서 미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고요. LG전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 시장에 11kW급 완속 충전기와 175kW급 급속 충전기를 출시할 예정이네요. 사실 충전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 확장에 발목을 잡고 있고 이에 대해서 불량 충전기는 이를 부채질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데 문제는 충전기 고장을 바로 잡을 만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오지에 있는 충전기는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전체 충전기의 과반이 고장이라는 지적도 있네요. 고장난 충전기가 있으면 민관 구분 없이 수리하고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일본 제도 등을 참고해도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충전기 시장이 참 이렇게 고성장하는데 뭐가 문제가 좀 있네요. 네, 고장이 이렇게 잘 나나요? 네. 그다음 이게 시간이 벌써 42분이라서 이 두 가지 빠르게 그냥 읽고 끝내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 글로벌 D램 시장 변화 시작이라고 돼 있으면서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D램 메모리 업체를 겨냥한 반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다만 설계 및 제조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고부가 상품으로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다는 긍정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정동 박사님이시네요. 반도체 전문 분석업체 테크인사이트 시니어 테크니컬 펠로우라고 되어 있고, 네, 이 테크인사이트 수석 부사장님께서 D램 제조 공정에서 2년 남짓 벌어졌던 삼성전자와 세계 3위 미국 마이크론의 기술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다? 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도체가 초격차가 아니네요. 좀 전에 그죠? 최 수석 부사장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올해 5세대 공정의 LPDDR5를 개발을 했고요. 이 제품은 지난 9월 출시된 애플 아이폰 15에도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38.2% 그리고 하이닉스가 31.9. 이거 두 개 합치면 딱 70이다, 그죠? 그리고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25.8. 이렇게 돼 있는데 삼성의 칩 설계와 생산량, 수율, 극자회선, EUV 도입 등에서 여전히 앞서 있다면서도 마이크론이 일본 엘피다 인수 후 무섭게 따라붙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10나노의 벽을 돌파를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지만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고 새로운 기술 표준이 정해진다면 반도체 설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진인섭 부사장은 메모리 시장에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면서 HBM 사례처럼 고객들이 원하는 성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막 시작한 단계라고 말을 했고요. 연산 처리 장치와 저장 장치 사이 문턱이 낮아지고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분명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 한 증권사 반도체 애널리스트 와서 오후에 간단한 좀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 범용 제품 속에서도 이 HBM 이런 거 스페셜티 반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이제 특화된 반도체로 시장이 또 형성이 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약간 맞춤형에 특화된 고부가치 반도체도 메모리 시장에서도 범용 제품하고 그런 스페셜티 반도체를 누가 잘 만드냐 이런 식으로 또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 라면 얘기인데요.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도 많이 라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유럽부터 남미까지 K라면 열풍 세계를
끓이다라고 돼 있고 이 기사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서민의 음식에서 수출의 효자가 된 한국 인스턴트 라면의 60년 역사 해가지고 쭉 1963년에 국내 최초 삼양라면이 출시됐고 최근에 삼양라면 주가가 되게 강한데 요 역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워맥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